LI 건축건설학부의 정임 교수님이시고요. 홈스테이징 1학기 때 홈스테이징 과목하고 또 2학기 때도 실내 디자인 과목 네 과목 하세요. 네 과목이 하시고 네네.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현재 한국 홈스테이징 대표님이시고 한국 홈스테이징 협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연구 교수님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잘 팔리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문 안 쓰셨고요. 자, 그럼 우리 장미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정입니다. 캡처비디오로 돌리셔서. 네. 네, 제가 이제 지난 2021년도에 이제 잘 팔리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그 책을 냈을 때 홈스테이징이라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고 뭔가 좀 이걸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굉장히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제 좀 미팅을 하고 그래서 출판하는 이제 기획팀에서 잘 팔리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 전체적인 제목을 좀 많이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021년도에 책을 출간하고 그리고 책이 출간되자마자 이제 우리 이제 학우님들하고 이제 같이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였기 때문에 줌으로 그때 이제 홈스테이징에 관련된 이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 사례들을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홈스테이징을 들어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개념적인 그 측면보다는 그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 그 특강에서 좀 더 확장돼서 이 홈스테이징이 현재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홈스테이징이라는 이 교과가 이제 2024년 그 1학기에 이제 우리 전공 그 과목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한번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우님들이 이제 들으시는 교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과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시고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홈스테이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 부동산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고 제 주변의 분들도 뭐 경매를 하든지 했을 때 낙찰 받으면 한 3년 정도 뭐 좀 묵혀놨다가 그때 뭐 이렇게 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 경기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이후에 좀 회수되는 금액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세금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산했을 때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로 보면서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 시점이 2024년 또 새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다 같이 아우르면서 우리 국내의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외의 그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이번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국내 부동산의 시장의 역량과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디 쪽으로 좀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 그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4년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이거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3년 그 작년 12월 29일 날 이제 발표했던 거고 이 현대경제연구원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그 평가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현대에서 하는 이 경제연구원은 다른 경제연구원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데 의외로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7가지로 키워드를 뽑았는데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세계가 점점 분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좀 짧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산 투자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로 정렬하는 세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좌파, 우파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76개의 국가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 좀 우파의 강세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나라 우선으로 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게 한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한 17%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그렇고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또 부동산도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 국가가 19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지정학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고조되고 있고 거기에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군사력이 올라가면서 방산 수출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방에 이 군사 관련돼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사 관련된 방산 수출, 방산 아니면 이제 국방 R&D 관련된 그런 지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방 R&D 센터나 산업 이제 방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업이 많이 그쪽으로 몰리면은 요즘에는 직주 근접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정치나 전 세계적인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흐름이 갈 건지를 미리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저물가 우리가 이제 금리가 1% 정도 됐을 때 대부분 쉽게 대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 담보 대출했던 분들이 뭐 160만 원 정도의 이제 이자를 내던 분이 250만 원 내니까 너무 부담된다. 근데 앞으로 그걸 20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집을 2년 전에 팔고 싶었는데 안 나간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는 저물가 시대는 오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중금리 정도로 계속 지속된다는 게 이게 좀 심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좀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런 데 있어서 좀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도 어떤 투자가 위축된 데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투자처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파멸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화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금융 글로벌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런 이제 2008년 때처럼 이제 금융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그 자구책을 마련할 건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요즘 지방에 좀 바쁘게 다니는 게 이것 때문인데 이제 우주 경제 경쟁이 점점 심화된다고 합니다. 즉 군사 전쟁에 있어서 최고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우주를 정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위성 산업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창원에 경남 사천인가 거기 우주항공청을 이제 거기다가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이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뭐 대전이라든지 전남공, 경남 사천시 이런 데다가 우주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클러스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직주 근접으로 아파트라든지 기타 상업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의 투자처는 항공우주산업 쪽으로 투자를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군수물자나 군사 관련된 R&D가 좀 집중되고 있는 세종이나 논산이나 금산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어떤 경제 관점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제 통찰력 있는 것들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탄소 이 중립이 조금 많이 최하위권이지만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산업과 그 외에 이제 디지털 범죄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트렌드를 조금 보면은 이제 현재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2019년도 한참 코로나가 있었을 때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 저도 그때 주식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야 V자 반등할 거야 라는 사람과 아니야 더블 DB야 라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 경제연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때 L자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오고 있는지 L자형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와 뭔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의외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래서 지금 L자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LG경제연구원에서도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이렇게 조금 물가가 어느 정도 좀 고물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위축되는 이런 L자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좀 한계가 생기고 특히 지금 고령화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건설 투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은 계속 쭉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투자도 좀 더 줄어들고 있고 설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 소비도 점점점 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가 점점점 예상될 텐데 앞으로 이 신축 건설 경기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건물에 좀 더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기존의 구축 건물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려서 좀 더 업셀링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2년도부터 조금 떨어지더니 그 떨어지는 형태로 갔다가 이제 한번 이제 대출 이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조금 심리가 올라갔지만 좀 다시 이제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지갑을 잘 안 열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골프도 치기도 하고 정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명품 쇼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와 함께 판매액 지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올라갔는데 판매액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즉 뭐냐면은 저가가 현재는 우위 시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이소가 엄청 대박이 났고 올리브영이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유사하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별로 없는데 지방에는 도심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로 좀 외곽으로 나가면 옷을 좀 한 7, 80% 대형으로 해서 매장으로 해서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원정을 가서 직접 옷을 사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공장 창고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도시 외곽에 나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빈터에다가 그 어떤 패션 아울렛 같은 이런 것들이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지방에서는 그런 아울렛으로 가서 소비를 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또 뷔페집이 다시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중개를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디 쪽으로 좀 투자를 하거나 중개를 할지를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거는 이 저가 시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투자해야 될 투자처를 찾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워낙 정부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점점점 이 건설 이 착공하는 게 점점 이제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점점 더 많이 치열해질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 분들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업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살 거면 지금 사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공법이 너무 잘 발달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찍어서 만든 형태의 아파트가 모빌 형식으로 적층에서 바로 지워버린다면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 그 모빌 형태로 해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찍어서 만든 걸 현장에서 그냥 조립하는 형태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서 조금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물가 그리고 이제 뭐 고물가에서 조금 내려와서 중물가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내야 될 이자가 예를 들어서 1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50만 원, 좀 있으면 예를 들어 300만 원까지 이자를 내야 된다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지인이 이빨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빨도 못 고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임대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저성장 저물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성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임금이 거의 이렇게 동결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여행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벌었던 금액보다는 쓰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그 물가로도 싸니까 해외에서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하나 매매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샀다 하면은 이자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과 그리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보료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를 샀을 때에 얻는 기대치보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임대 형태로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일본에서는 나타나서 젊은 층들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임대 형태로만 쭉 그냥 살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에 살지 않고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은 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도 이런 임대 시장으로 좀 더 타겟팅을 해가지고 내가 좀 뭐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매매 하나 하는 게 낫지. 그 전월세 하는 거 엄청 귀찮아. 바빠 할 일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빨리빨리 돌아서 적은 돈이라도 여러 번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매만 계속 기다리다가 몇 개월째 하나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홈스테이징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 이런 시장의 좀 현황을 보면은 뭐 기업하고 폐업은 늘상 이렇게 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좀 특히 기존 한 몇 년간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았었고 대외적인 이제 변수도 많다 보니까 이 신규로 개업한 것보다 폐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기사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폐업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기존에 혼자서 사무실을 쓰던 분들은 사무실을 쓸 때 임대료 그리고 또 그 외에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 오피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합동 사무실로 해서 같이 이제 쓰시는 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사항들을 들어보면 뭐 곡소리 난다, 매물 우리 집에 그런 거 엄청 많다. 예를 들어 뭐 팔아주세요 하는 물건 엄청 많은데 아무도 안 사간다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심리전을 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개사들이 아직 문을 이제 열어두신 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부업을 해봐야 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공인중개사의 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이제 저도 실제 홈스테이징을 하면서 이제 영국에 있는 홈스테이징도 한번 이제 배웠었는데 홈스테이징 이 매도자와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나온 그 홈스테이징은 중개사가 홈스테이징을 배워서 자기 직접 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인중개사 보면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이제 각각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하죠. 그래서
중개사가 물건을 의도로 이제 의뢰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금융기관에다가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세금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팔 때 또 상속할 때 그런 관련된 이제 등기 업무 관련된 것도 많이 문의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외국인이나 아니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이 관공서에다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의외로 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는 좀 적게 보수 비율이 좀 적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제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서라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 둘 사이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는 계약서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민사 소송이 나타나면 그전에는 중개사에는 이제 책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어 내는 이런 판례 사례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개사가 뭐 세무 상담을 잘못해서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또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이제 소송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요즘 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심란하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법원에 자기가 이제 참고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기한테 직접 들어온 소송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야 되는 경우 있는데 참 내가 한 번도 여기를 안 와봤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 깡통 전세 사건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중개사한테 눈을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는 판례가 지금은 최근에 70%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계약서 쓸 때 특히 주택 쪽은 좀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약서를 쓸 때 더더욱 법적인 어떤 소송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책임을 안 물려면은 법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책임이 이제 좀 많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고 변호사한테 계약서를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 모든 법률에 관련된 검토를 해주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영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직접 이관하지 않고 이 변호사가 이 계약서를 검토해주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요즘에 뭐 변호사한테도 뭐 이 사건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협회에서 중개사의 하는 업무를 좀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변호사가 이 중개 거래에 참여하는 사례들을 냈던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앞에 그 도형에서 보면은 영국의 사례가 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이 영국의 사례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이제 그 변호사한테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여를 해서 이게 얼마나 계약서가 공정한지 또는 어떤 우발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해주고 여기는 공정인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거래 체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그 어떤 전세나 뭐 어떤 뭐 거래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중개하시는 분 고객님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중개를 하다가 중개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요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사분들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중개사의 책임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고객한테 정말 좋은 물건을 내가 좀 소개해주고 고객이 그거 사시면은 뭐 본인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우리 중개의 이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의 이제 어떤 조그만의 팁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한다는 거는 마치 결혼을 할 때 결혼 중개 사무소 가면은 어떻습니까? 뭐 결혼 중개 사무소 저는 안 거쳐봤지만 두 커플들을 매칭시켜 주는까지 하고 결혼 서약서는 본인 두 사람이 뭐 구청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계약서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면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하나에 좀 집중해서 그 부동산을 중개를 하거나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 홈스테이징은 부동산 마케팅 기법이죠. 세일즈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고 이 부동산을 좀 더 상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스테이징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기존에 있는 이 집을 상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구매하려고 하는 이 사람 그 매수자이던 또는 뭐 임차를 하겠다면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상상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 공간을 결국 브랜딩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살 때 어떻게 살지를 연출해 주는 건데 결국 이거를 다른 매물들하고 좀 차별화를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홈스테이징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홈스테이징은 간단하게 마감하고 장식하는 이게 이제 홈스테이징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어떤 특수성을 좀 본다면 현재는 이 홈스테이징이 용도 변경도 하면서 뭐 골조도 조금 그 변경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마감 장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확장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긴 홈스테이징은 199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집을 볼 때는 한 80% 이상의 집을 직접 가서 집을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은 돈부터 넣죠. 돈부터 넣고 계약금 먼저 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본다든지 아니 집 안 보고 바로 계약 쓰시는 분도 있죠. 왜냐?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란 특수성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확장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생겼던 게 지금 한 30년 흘러왔으니까. 그래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골조나 마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서 스타일링이나 연출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홈스테이징은 공간의 브랜딩을 하고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굉장히 허름한 건물 또는 내가 경매를 낙찰받은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용도 변경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업셀링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결국은 이 기획력과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홈스테이징을 좀 통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보면은 임대나 매매 시에 뭐 골조를 건들 수도 있고 안 건들 수도 있는데 마감과 간단하게 그냥 장식하는 정도. 그래서 벽지나 또는 공간을 연출하는 정도만 할 수 있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근데 한국은 이게 좀 더 특수하게 인건비가 싸다든지 뭐 자재비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골조랑 마감 장식까지 하는 이런 앞에 전처리가 좀 더 필요한 형태가 되고 특히 언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모텔을 경매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주거 시설로 자기 바꾸고 싶다라면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 홈스테이징은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이나 이 투자에 있어서 이 홈스테이징 활용할 때 기존의 부동산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들은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보다 더 중요해진 게 이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주는 건데 이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홈스테이징은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입지 분석하고 그리고 또 개발하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갔다면은 그 전 단계로서 이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퀴즈. 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섬 아니에요. 육지예요. 그 도시예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카페가 있대요. 뭐 식당이라고 하는데 배 타고 들어가는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뭐지? 어떤 애는 근거 있는 것 같은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 한번 가볼까? 애들이 막 검색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성수동에 있는 살라댕 템플이라는 곳입니다. 즉 여기가 원래 마당인데요. 마당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 입구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 열면은 이렇게 뗏목 같은 걸 탈 수 있는 약간 선착장이 있어요. 선착장이 여기 옆에 보면 배가 있어요. 배를 타고 쭉 가가 여기 부둣가에 닿는 거.
그럼 이 부둣가에서 사람 들어가면은 여기 식당 안에 있어요. 여기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야. 여기 어디야? 우리 한번 가보자고 난리 난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이럽니다. 자, 이름처럼 템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국에 한번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은 아,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오, 이거 재밌다 하면서 여기에 물이 있으면 여기 주변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기존에 이런 음식 많이 먹었죠. 기존에 이거 태국 음식점 가면 되게 많은 음식인데 공간을 이렇게 바꿨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뭐냐면은 여기가 상권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상권 전체 상권 중에서 입지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컨텐츠 하나 때문에 이 공간이 주변이 살았는데 위치를 한번 보면 이 성수역에서 내려서 여기 카페거든요. 여기가 대림창고에 있는 카페 골목이고 사람들이 여기 막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디올의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인증샷도 있고 요즘 애들이 샌느라는 카페가 있어요. 샌느는 항상 필수로 갔다 오는데 여기 샌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노냐 그래서 여기서 다 놀아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서울숲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이 살라댕 템플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잘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인 상권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래서 여기는 거의 후미진 지역인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이 상권이라도 우리가 성수동 카페 골목의 상권 안에서도 자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적으로 전부 상가가 안 돼. 근데 여기는 이 컨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만 돌고 가버리거든.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이제 다 가버리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게 굉장히 컨텐츠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홈스테이징을 좀 더 우리 확장된 개념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빠르게, 짧게, 강렬하게, 독특하게 이게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미가 없으면은 안 가.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게 뭐가 또 바뀌었으면 또 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뉴한 뭔가 소비나 욕망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돼요. 왜? 새로운 콘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콘텐츠가 또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비자들의 이 어떤 욕망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성장 우리나라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이 가성비와 함께 가심비 즉 내가 돈을 내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식당 같은 경우도 싼 식당이 아닌데 사람들이 대기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 내가 무엇을 넣을 건지 이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봐서 이 콘텐츠는 수도권은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MZ 세대들을 통해서 소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도 그렇고 명품 시장도 그렇고 다 MZ들을 타겟으로 많이 하고 지금은 20대와 30대에서 이제는 10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이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일본을 보니까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엄청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방에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지방의 집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콤팩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이제 서울하고 지방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게끔 KTX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GTX를 이런 걸 많이 뚫자. 그래서 서울이 점점 더 확장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기존의 국토균형발전법을 좀 바꿔서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시대 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계획에다가 뭘 넣냐면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이라 가지고 컨셉이 비슷한 도시끼리 서로 묶어주는 컨셉이 비슷한 거. 그다음 컨셉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방시대 5개 전략 중에서 지방분권이라 혁신선장이라든지 생활복지, 특화발전, 교육개혁 중에서 자 특화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강력권으로 묶어놓은 애들끼리는 같은 컨셉으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방은 이 컨셉에 맞는 것끼리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이렇게 몇 개 영역을 나눠서 강력권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보면은 여기에 각각의 도시별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어떤 이제 시설을 할 때 이런 컨셉을 맞춰서 했고, 그다음에 양산시를 했고, 지금은 계룡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에 이제 군사시설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컨셉에 맞춰서 도시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투자를 할 때 서울은 주거 시설과 그거 연계된 상권이라면 지방은 각 컨셉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항공 우주 쪽이 많이 개발되니까 이쪽으로 주거나 상가가 많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방 R&D가 지금 논산, 세종 이쪽으로 많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우리가 주거나 상업 시설이 또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동산을 중개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홈스테이징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내용적인 측면과 공간 측면으로 나눠봤을 때, 자, 기존의 부동산에는 이제 이색적인 체험이 될 수 있는 이 콘텐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 가지고 지방에는 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그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지방은 이제 광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중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사무소 지금 내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 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우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이쪽 서울 쪽에 있는 고객님들한테 브리핑 해줄 테니까 저 지방에 계시는 중개사무소에 이런 이제 전략들이 뭐 국가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브리핑을 해본다든지 같이 어떻게 스터디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내 바운더리를 좁히지 말고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도 공동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 중개를 하면 되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동 중개를 하거나 또는 이제 투자도 이제 분산 투자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좀 짧게 한다고 이제 했는데 혹시 지금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지금 질문 조금 받으려고 빨리 이제 끝냈는데 없으세요?